체스판에 63칸, 6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 체스판 위에 63칸, 그리고 잔혹하게 빼앗긴 63개의 생명입니다. 알렉산더 피추슈키는 체스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자신의 병적인 놀이 속에서 희생자들의 생명을 체스말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하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끔찍한 범죄 행위는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깊이 탐구하고 체스킬러의 잔인한 범죄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10월 15일 토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비체프스키 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한 무리가 땅에 누워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한 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심각하게 변형된 상태였으며 두개골에 깊숙이 박힌 술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 희생자는 3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한 달 넘게 철저히 수사했음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가는 듯했지만 비체프스키 공원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63세의 남성이었으며 그 이후로 일정한 간격으로 새로운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자 공원에서 발견된 희생자 수는 총 7명에 달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강도 행위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머리에는 깊이 박힌 보드카 병과 치명적인 상처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모든 사건이 동일한 범인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희생자들의 머리에 남은 상처를 기반으로 범행 도구가 망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 당국은 200명의 경찰을 공원에 배치해 24시간 순찰을 돌게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의심스러운 인물을 조사하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수주간의 철저한 순찰에도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사건 해결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언론은 이 끔찍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범인에게 비체프스키 공원의 광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사와 방송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공원 근처에 위치한 정신요양원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안정적인 상태의 환자들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범인이 이곳의 환자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론은 곧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의 환자 명단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용의자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중 6월에 공원에서 또 다른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공원 내 분수대 근처에서 발견된 14번째 피해자였습니다. 희생자는 여성으로 머리가 여러 번 강타되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자의 머리 상처에는 보드카 병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지하철 승차권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모스크바 지하철의 CCTV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희생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영상을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자의 아들이 나타나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며 사건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희생자는 36세의 싱글맘으로 이름은 마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외출 전에 아들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으며 거기에 가는 장소와 함께 동행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은 알렉산더 피추슈킨으로 당시 32세의 슈퍼마켓 직원이었고 그의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경찰은 계속해서 모스크바 지하철의 CCTV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마리나가 실제로 알렉산더 피추슈킨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매우 즐거워 보였고 마리나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불안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모스크바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알렉산더 피추슈킨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6월 16일에 피추슈킨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추슈킨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보여 경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끔찍한 연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게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추슈킨은 자신이 마리나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발언은 신문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나는 단지 14명을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총 63명을 죽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추슈킨의 자백은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추슈킨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가 인간성을 잃은 광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알렉산더 피추슈킨은 모스크바 비체프스키 공원 근처의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면서 피추슈킨과 그의 어머니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피추슈킨이 4살이었을 때 그가 그네를 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입었으며 이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사와 가족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피추슈킨의 두뇌가 장기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추슈킨은 더 이상 예의 바르고 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화를 잘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어린이의 두뇌는 성인보다 훨씬 더 손상되기 쉬우며 이 사고로 인한 두뇌 손상이 그의 성격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피추슈킨이 여전히 똑똑한 아이이며 그의 행동 문제만 잘 통제된다면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추슈킨을 깊이 사랑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가깝고 특별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덕분에 피추슈킨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체스를 가르쳤으며 이는 피추슈킨에게 깊은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게 끝났습니다. 피추슈킨이 아직 10대였을 때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후 피추슈킨은 점차 과거의 폭력적 성향으로 돌아가 집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어머니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심리적 불안을 보여주며 이후 그가 저지를 끔찍한 범죄 행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추슈킨의 첫 번째 희생자는 그가 18세였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 희생자는 미하일 오디추크라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피추슈킨은 미하일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미하일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며 피추슈킨에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피추슈킨은 이를 이용해 미하일에게 함께 살인을 계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며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거의 끝단계에 이르렀을 때 피추슈킨은 미하일이 실제로 살인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그렇게 했을 뿐 행동에 나설 용기가 없었고 이로 인해 피추슈킨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미하일을 자신의 첫 번째 희생자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하일의 죽음을 조사한 경찰은 피추슈킨을 신문했지만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자살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몇 년 후 피추슈킨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첫 번째 살인은 마치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다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추슈킨은 9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추슈킨은 새로운 범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의 목표는 집 근처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로 보드카 한 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추슈킨은 이러한 노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친근한 태도로 그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그는 잔인하게 그들을 하수구에 밀어넣어 익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점차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추슈킨은 점점 더 잔혹해져 가며 희생자를 살해하는 데 망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희생자를 뒤에서 공격하여 그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를 자신의 옷에 묻히지 않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후에도 희생자의 머리에 보드카 병을 꽂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는 체스판 위에 동전을 하나씩 올리며 각 칸을 표시하고 희생자의 순번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에 희생자의 생명은 체스판 위에 승리로 간주되었고 이는 그에게 일종의 집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 동안 피추슈킨은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리나 사건 이후 체포될 때까지 그는 체스판의 64칸을 거의 모두 채운 상태였으며 이는 그가 집착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중 피추슈킨은 자신이 러시아의 식인마 안드레이 치카틸로를 뛰어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치카틸로는 52명의 희생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 되고자 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은 피추슈킨을 데리고 공원 현장으로 가 범죄 장소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피추슈킨은 희생자를 살해한 후 공원으로 시신을 옮겨 증거를 없앴다고 자백했습니다. 살인의 동기에 대해 묻자 피추슈킨은 나는 검사이자 판사 그리고 사형 집행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살 자격이 있는지 결정한다. 나는 거의 신에 가깝다.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피추슈킨에게 있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자신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신뢰를 얻거나 그들이 방심한 순간 뒤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피추슈킨에게 명백한 정신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그를 검사했지만 그는 완전히 제정신이며 어떤 정신질환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 머리에 입은 외상이 그의 잔혹한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피추슈킨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법적 측면 모두에서 피추슈킨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구금 끝에 2007년 10월 피추슈킨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무섭도록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모든 혐의를 아무렇지 않게 인정했습니다.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세부 사항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묘사했습니다. 재판은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피추슈킨은 이러한 관심에 기뻐하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중 한순간 그는 매우 매혹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때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해야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추슈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처음 15년은 독방에서 복역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교도소 구역으로 이동하여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추슈킨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범죄 심리와 치유되지 않은 심리적 상처로 인해 평범한 사람이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피추슈킨에게 살인은 왜곡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통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으며 범행 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추슈킨 같은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악마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은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과 평생 교도소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갇혀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났습니다. 나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교도소에서 피추슈킨을 만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나탈리아는 러시아 언론에서 피추슈킨과 결혼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며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어떤 이유로 피추슈킨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은 수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관계를 막기 위해 나탈리아의 편지를 2년 동안 차단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와 피추슈킨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나탈리아는 피추슈킨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광인은 한 몸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이 공존합니다. 저는 그가 광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제가 본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기괴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나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을 사랑할 수 있는 심리적 기후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다음 사건도 놓치지 마세요.